개딸과 함께하는 다스베이다 제 215회 시작하겠습니다. 이 개딸에 법정 연령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개딸인 척하고 많이 왔네요. 최병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다른 얘기 하기 전에 제가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이 경제 위기를 실감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화물차 운전자, 교육과 폭등이 당장 자기 생계에 절대적 영향을 미쳐요. 실감하지 않을 수 없죠. 매일 장을 보는 주부들도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가 때문에. 매일 식용유 써야 하는 식당 주인들도 마찬가지고 절감하죠. 일상의 영역에서 생활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걸 체감합니다. 이거 심상치 않다 뭔가. 근데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풍족한 부부가, 안 그래도 대중의 일상적 감각이 없는 부부가 이제는 모든 비용을 국가가 대주잖아요. 기름값이니 장바구니 물가니 생활의 무게가 없잖아. 이 경제학이란 말이 무슨 형이상학처럼 들릴 거라고 저는 봐요. 실감을 못하면 공부라도 해야 되잖아. 근데 출근은 지가 하잖아요. 퇴근은 칼퇴근이야. 퇴근 후에는 일정이 있으신 것 같아. 주말이면 신발 사야 되잖아. 빵 사고 영화도 봐야 되고 바쁘셔. 대통령이 실감을 못할 뿐만 아니라 공부를 할 일도 없고 그러니 해법을 낼 일도 없다. 일단 이걸 전제해야 돼요. 우리끼리 잘 살아야 돼요. 우리끼리. 자, 이걸 기본 전제로 깔고 교수님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알려줄 거 아닙니까? 부탁해요. 예. 제가 오늘 총수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거 보고서는 야,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구나.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내용도 뭐냐면은 지금 잠깐만요, 교수님. 좀 전에 제 칭찬을 하다 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려면 좀 제대로 해주세요. 아니 지금 본질을 정확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데 제가 깜짝 놀래요. 근데 그게 경제적인 사고로 접근을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살아온 삶 속에서 이제 경륜이죠. 제가 오랫동안 수년간 옆에서 지켜봤을 때는 꽤 통찰력과 꽤 경륜이 있어요. 교수님, 꾀는 빼주세요. 제가 경륜이를 갖추고 있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요. 없기 때문에 굉장히 꽤 있다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높게 평가해 주십니다. 아, 꾀가 높은 겁니까? 예. 만족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대한민국의 백척간도에 서 있습니다. 미국의 힘은 뭡니까요? 미국의 힘은 제가 평소에 얘기하는 달러. 그 다음에 둘째가 군사력. 이거잖아요. 달러가 뭡니까, 교수님? 미국에서 학위 받으셨으면서요. 근데 그 달러를 찍어내는 곳이 연준이잖아요. 미국의 중앙은행은요. 연준이 지금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연준은 금융위기가 터져도 그걸 달러 찍어내서 수습을 했었잖아요. 70년대 석유파동도 결국은 해결했죠. 그렇죠. 했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연준이 달러 찍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지금 상황을 수습을 못하는 지금 이런 상황에 빠져 있고요. 둘째는 일본도 지금 마찬가지로 통제력을 지금 상실을 해버렸어요.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은 뭐냐면 돈 찍어내는 힘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렇게 힘드니까 그거 벗어나는데 대한민국을 소모품으로 사용하려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미국과 일본이 자신들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한국을 소모품으로 쓴다? 그렇죠. 윤석열 바이든 정상회담에서 제가 뉴스공장 나와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국의 경제와 기술을 미국 안보의 하위 개념으로 규정을 한 것이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게 결국 매우 통찰력 있는 분석이라고 제가. 근데 뭐 그 이후에 뭐 김준영 원장도 뭐 그 비슷한 얘기를 떠들고 다니고 있고 막. 문재인 정부 때는 안 모른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그런 말로 대변되는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친구로 두는 전략을 구사했단 말이죠. 근데 이 바이든이 가치동맹이라는 말을 꺼냈거든요. 요게 함정이에요. 중국하고는 한국이 같은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잖아. 가치가 다르잖아. 가치가 다른 곳하고는 경제도 같이 하면 안 되지. 이런 틀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보동맹 밑에다가 기술동맹을 넣어서 우리가 중국에 반도체 파는 것도 야 그거는 안보 차원에서 그리고 가치동맹 차원에서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걸 간파하신 거지. 간파하신 건데 설명이 너무 길었어. 그래서 설명 부분은 제가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죠? 맞죠? 네. 자,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네, 그렇죠. 이걸 보자고요. 네, 보자는 거죠. 요새 굉장히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는 건 다들 알려진 얘기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는 5월 달에 8.6%를 기록했는데 이게 41년 전, 81년 이래 제일 높다는 거 아닙니까요? 거기다 가계 소비가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미시간대랑 여론조사 기관이 1946년부터 이 지수를 개발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건데 이게 1946년 이 지수를 만든 일에 최저예요. 얼어붙었다는 거죠, 지금 완전히. 예, 완전히 바닥으로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잖아요. 그 결과 금리가 폭등을 하고 있어요. 연준에서는 아직 금리를 제대로 안 올리고 있는데 시장 금리가 먼저 그러니까 앞서서 막 폭등을 하고 있어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채권 가격하고 금리는 반대이기 때문에요. 나스닥이 지금 3분의 1이 떨어졌어요? 예, 나스닥이 기술주들이 가잖아요. 기술주가 이 정도예요. 이건 진짜 대폭락인데. 예, 어느 정도까지 갈 건지는 이제 다음 주 최백은 TV 보시면 되시고요. 예. 애플도 거의 한 27% 이렇게 떨어졌어요. 미국의 월가가 지금 초상집인 거예요. 초상집이요. 자, 그런데 70년대하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70년대 한번 봐보세요. 미국의 인플레이라고 석유 가격이 같이 움직였잖아요. 위아래 석유 가격, 아래 건 인플레이블. 그렇죠. 석유가 주도를 한 거예요. 이 그림은 뭐냐면 위에는 달러 가치요. 근데 석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하고 달러 가치가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석유라든가 원자재 같은 것들이요. 1차 상품이라고 그래요. 모든 상품을 만드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라 이거죠. 거래할 때 달러로 결제하는데 달러 가격이 떨어졌어. 그럼 석유를 수출을 해가지고 만약에 100달러를 받았는데 100달러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자기들도 필요한 거 사야 될 게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아주 옛날에 사는 것보다도 2분의 1못 사겠어. 달러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석유 가격을 올려요. 그래서 달러 가격하고 반대로 되게 움직입니다. 7, 80년대는 그랬어요. 달러 가격이 안정되고 상승하자 석유가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미국에서요. 금리를 올리면 미국으로 달러가 유입해 들어올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유가나 이런 것을 억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미국이. 예, 과거에는요. 7, 80년대 그렇게 해결했는데. 예. 이게 7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 달러가 낮고 예. 석유 가격이 떨어지면 달러가 높고. 이런 그렇죠. 이게 반대로 움직였잖아요. 역의 관계가 항상 성립돼 왔는데. 최근에는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둘 다 올라가고 있다. 같이 올라가고 앉았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의 유가가 올라간 건 전쟁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미국이 연준이 금리 올린다고 해가지고 석유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겠냐고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알렌 블라인더라고 전 연준 부의장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연준이 지금의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연준이 물가도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니까 막 주가가 폭락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안정을 시켜야 되느냐, 금융을 안정시켜야 되느냐, 굉장히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진 거예요.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월가가 죽으니까 그것도 이제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 어정쩡한 상황이 그렇죠. 됐어요. 예전에는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는 그 힘을 가지고 세계 경제 위기를 조절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기능을 상실했다. 그럴 수단이 없다. 지금 연준 워싱턴이 일 저질러 놓고 우리한테 지금 저거 한다 이거예요 지금요. 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일본을 봐보세요. 125엔 넘었을 때 제가 한번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어저께 이제 135엔까지 이제 돌파를 했어요. 이게 마지노선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게 일본은행의 총재가 구로다라는 사람이에요. 이 돈을 아무리 일본은행이 공급 찍어내도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그 마지노선이 125엔은 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미 4월달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135엔까지 어저께 이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한 7%나 더 하락을 한 거예요. 일본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가 부채가 굉장히 많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자를 많이 물게 되면은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채권을 발행하려면 이자를 줘야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 정부가 발행하는 장기 10년짜리 채권은 0%로 목표를 설정을 해가지고 운용을 해왔어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일본 국채가 0.25%를 돌파한 거예요. 일본은행이 돈을 찍어서 사들여도 저게 지금 통제본을 벗어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네. 0.25라는 방어선을 구축해 놓고 네. 그동안은 넘어가려고 하면 돈 찍어서 사들여서 방어해 왔는데 네. 그 방어선을 돌파해 버렸다. 최근에 돈을 엄청 찍어 사들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냐면 일본 국채를 던지는 거죠, 막. 던지는 거야.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이제. 그렇죠. 일본만 돈 찍어서 막 사들이고 있어요. 돈을 막 찍었으니까 엔화 가치도 떨어질 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엔화 가치가 135엔을 돌파한 거야. 이것도 마지노선이잖아요. 그렇죠. 마지노선을 135엔이 왜 마지노선으로 갔냐면 이게 한국과 일본 간의 1인당 국민소득이 역전되는 135엔 넘으면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1인당 국민소득이 역전된다.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일본은 뭘 동원하겠어요? 그 달러 풀어야지. 그러니까 외환보유액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빠르게. 지난해 최고 대비 950억 달러 감소면 엄청나게 감소했네. 그렇죠. 거의 1000억 달러가 줄어든 거예요. 네? 교수님, 잘 됐다. 이게 아베 때문이거든, 다. 낙타달 거 없어. 아베 집권한 이후에 일본 경제 규모가 더 많이 찍어낸 거예요. 교수님이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스베이다 처음 나왔을 때 아베 이코노믹스는 망한다. 틀림없이 망한다. 두고 봐라. 그 얘기를 처음부터 얘기했거든요. 지금 내 말이 맞지. 그때는 굉장히 예로웠었어요. 전부 다들 그냥 아베노믹스 잘 된다고 이러는 데시니까. 그렇죠. 그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는 네. 아베노믹스가 찬양받았어요. 찬양일생. 그때 교수님이 아베노믹스 이거 망한다니까. 그때 외톨이였지.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박수. 자, 그런데 일본 총재가 바뀌었잖아요. 누구죠 지금? 저기 바뀐 기시다 총리. 기시다가 바뀌었잖아요. 기시다가 이 아베노믹스 부작용이 이제 막 이제 우려되는 거예요. 왜냐면 돈을 엄청 찍어가지고 막 채권 주식 섞어 다 사들인 거야. 막 사들인 거야. 그러니까 저러다 주가 떨어지게 되면 잠깐만 교수님 개딸들을 위해서 아베노믹스가 뭐냐? 한국은행이 돈을 막 찍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을 막 사요. 그래서 주식 가격을 유지하는 거예요. 굴때리잖아요. 일본은 그렇게 했어요. 저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거든요. 일본 중앙은행, 일본은행, 보험회사들이 저걸 갖고 있는 다 손실 볼 게 아닙니까? 그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야. 그래서 작년에 5월 달부터 이걸 멈췄어. 돈 찍어내는 거를. 일본의 국채를, BOJ라는 게 일본 중앙은행이에요. 중앙은행이 거의 절반 정도 갖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일본 은행들이 한 15% 갖고 앉아있고, 한 155조 정도 엔 정도는. 근데 보험회사들이 또 한 218조 엔 갖고 앉아있고,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될 거냐고. 그러니까. 중앙은행을 비롯해서 일본 금융권 전체가 지금 일본은 손실이 지금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국채를 지금 막 팔아치우고 앉았으니까 외국인들이. 자, 이런 상황 속에서 135엔을 돌파했다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98년 수준으로 돌아간 거예요.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무역 적자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엔화 가치 방어한다고 외환 보유액 풀어가지고 외환 보유액은 저렇게 급감하고 앉아 있고 이런 악순환 고리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상황이죠.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야 지금요. 그건 뭐냐?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일본을 버리는 거죠. 일본의 자산들을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일본의 국방비를 GDP 대비 0.98% 썼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요. 근데 이거를 2%까지 올려야 된다. 일본 경제가 출구가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에다가 돈을 쓰겠다고 하고 앉아있는 거는 바로 뭐냐면 일본이 갖고 있는 향수는 뭡니까요? 일본이 부를 언제 시작했어요? 한국전쟁이잖아요. 여기서 한국을 활용을 해가지고 군사적인 긴장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예? 산업이 다시 그러니까 살아날 수가 있다. 일본의 이 극우 세력들이 볼 때는. 동북아 정세를 긴장시켜서 그렇죠. 과거처럼 군사적 대결을 만들어내고 자기는 그 사이에 헌법 개정에서 군사대국으로 가고 국가부채가 지금 엄청 나와가지고 금리 올라가는 것도 지금 허용을 못하겠다는데 국방비를 2배로 늘리겠다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한반도 이 긴장을 활용하겠다는 거지. 과거 경험도 있고 본인들한테는 그러니까요. 추억도 있고 자기들의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국이 지금 그러니까는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한국의 군사적 긴장이 필요하다?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제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는 데 쓰겠다고 하고 앉아있고 일본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가지고 자기들 출구를 만들겠다고 하고 근데 이거 윤석열은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오히려 앞장서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본하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미국은 우리 형님이지. 이거 두 개밖에 없잖아. 미국 경제도 봐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경제가 흔들흔들거리고 앉아 있듯이 한번 판이 바뀌게 되면은 경제라는 것은 그냥 순식간에 이게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지금 한국을 지금 소모품으로 삼으려고 하는 미국과 일본 입장에 한국 경제가 지금 인질로 잡혀 있는 상태라 이거예요. 거기서 균형을 잡기는커녕 맨 앞에 행동대장 하려고 하잖아. 그렇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팔 빼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처음 그랬거든요. 미국이 러시아 제압 못한다. 그리고 중국 압박 전략도 실패한다. 중국한테 타격은 입힐 수 있죠. 근데 중국을 무릎 꿇리게 할 수는 없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 보수 세력들은 미국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지금 보게 되면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은 그런 결과가 나오듯이 미국과 일본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그러니까는 좀 손에 피를 덜 묻히면서 한국을 활용을 하고 싶고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회복하는 기회로 삼고 싶고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동맹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건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 위기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미국은 이 통제력을 상실했고 일본도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데 여기서 좀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미국의 일본의 이해대로 우리가 움직이다는 큰일 나기 때문에 한미일 군사동맹이니 하면 안 된다. 지금 경제는 정치에 애속돼서 벌어진 일이다. 그렇죠. 한미일로 묶기 시작하면 그들의 의도가 그러하므로 최소한 한미일 군사동맹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노선인 거예요. 미국, 일본의 이익에 따라서 우리가 완전히 수단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일 군사동맹은 절대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막으면서 이제 정권을 바꿔야 되겠죠. 예. 예. 이제 가시죠 말도 안 했는데 자진납세로 가버리시네. 아이고 오과장 바위한테 화한 왜 안 보낸 거야?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보냈습니다. 착한 콜 화하는 69,000원이라서요.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거기다 구매 금액의 5%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의 검증으로 안심할 수 있는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인류 최초의 합성 섬유는 무엇일까요? 정답 나일론! 정답 우승입니다. 와, 정말 많은 책을 읽으셨나봐요. 아니요, 잘난 척 시리즈만 읽었는데요. 영어, 우리말, 철학, 문화, 인문학까지 여러 분야의 잘난 척하기 좋은 지식과 이야기들만 딱 모았습니다.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교양 시리즈.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냄새나는 차. 드디어 돌아왔다. 미니 사이즈로 컵 홀더에 딱 맞고 뒤집어도 쏟아지지 않는 바스 생활 탈취제 미니. 박시영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아유, 날씨도 구진데 많이 오셨네요. 예. 옥수수 주나? 근데? 이거 생 아니야? 아, 초당옥수 모르는구나. 맛있지. 집사람은 이걸 좋아해. 이걸 많이 사오더라고. 모르면 가만히 있어. 아니, 나 먹어봤어. 이거 맛있네, 이거. 자, 최근에 이제 집단 지도체제 아이디어가 나왔잖아요. 이건 이재명 당대표 나오지 말란 소리죠. 그렇죠. 예.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탐탁지 않아 해요. 권력을 분점하자. 공천권 뭐 이런 부분들 협의하자. 뭐 그런 속셈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렇죠. 민당 당대표로 대선까지 성공한 유일한 케이스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유일한데 문재인 대통령조차 당대표 시절에 고난의 행군이었거든요. 예. 매일매일 당 안팎으로 두드려 맞았지. 그렇죠. 예. 당대표 되는 과정에서도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 났죠. 호남이 문재인 그 당대표 후보한테 등을 졌죠. 그 당시에. 그러면서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고 그 빈틈을 안철수가 파고들었죠. 그러면서 분당했고. 기억나시죠? 예. 문재인 당대표 시절 지지율이 10%대였어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 시절도 다 꽃길이었다고 착각하는데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않아요. 네, 맞아요. 심지어 그때는 박근혜 3년 차였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당시에 민주당 쪽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일 높을 때가 있었고요. 또 김무성 한참 높을 때가 있었어요. 김무성이 1위를 한 2년간 했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을 지지하면 지지할수록 이 리스크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가? 가치가 있다면 타이밍은 맞는가? 연애든 정치든 타이밍 안 맞으면 다 꽝이거든. 둘 다 아니면 대안은 있나? 적당한 대안이 없으면 다시 돌아가서 위험을 감수하고 타이밍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이재명 개인에게 다 떠넘기지 말고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 대체로 조급하거나 아니면 외면하거든요. 5.18을 겪었는데도 전두환 후에 노태우가 당선됐어요. 노무현 서거를 겪었는데 문재인이 박정희의 딸에게 졌어요. 그래도 민주당은 다시 김대중을 만들어내고 노무현을 만들어내고 문재인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최근 선거 2번 졌다고 민주당이 망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본인이 나는 스스로 준비됐는가 생각할 공간을 만들어줘야지. 등만 계속 떠빈다고 지지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최종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을 결과적으로 옳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고민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지금 나가라고 하면 지지자고 나가지 말라고 하면 수박이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공간을 없애버리면 안 돼. 그건 결국은 본인이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줘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선택하면 또 옳게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 다음에. 왜 불렀지? 자, 똑같은 생각 아니야. 똑같은데 저는 이 얘기는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해철, 홍영표 이런 분들이 이재명 출마에 대해서 반대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걸 관찰하려고 했다면 수순을 잘못 꼈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명박 정권 들어선 다음에 총선에 대패했죠. 그때 친노 패족을 얘기했습니다. 납작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친노가 부활합니다. 새롭게. 기타 할 얘기 많은데 그거는 박시영 TV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 꽃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결정됐고 그리고 7월 1일 공개될 거고 지금 그동안 자신은 여론조사 꽃과 무관하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해온 박시영 대표가 진행하고 있어요. 설계를 도와주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들이 실제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을 뭘로 보고 있는지. 그치. 그 얘기를 안 해봤잖아, 진짜로. 민주당 혁신 얘기하는데 뭘 바꿔야 한다라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판단한 건지. 그러니까 왜 지방선거에 투표를 안 했는지. 의원들이 잔뜩 나와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재명을 강하게 비판하는 소리, 또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소리 중심으로 언론이 보도하죠. 거기다가 토론회에 민주당을 찍지도 않은 외부 인사들을 잔뜩 모아놓고 뭐 모든 게 다 문제인 것처럼 실제 민주당 지지층들이 연령별로 남녀 각각 어떤 시각으로 이 선거를 바라보는가. 대선에는 투표했는데 지방선거에 투표하지 않았다면 이유가 뭔지, 지금의 문제는 뭐라고 판단하는지 물어볼 게 많잖아요. 다 물어보겠다, 제대로. 그 설계를 마치고 이제 2주간 조사에 들어갑니다. 보고서가 6월 말에 나와서 저희가 7월 초에 공개할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 꽃에 가입한 분들은 촉촉촉촉촉촉 보고서를 받을 것이고 그중 일부는 공개하고 박시영 여론조사 꽃의 고문입니다. 국민들 생각이 어떤 건지에 대한 충분하게 수렴하거나 조사하지 않고 민주당 계속 때리는 거예요, 사실. 여론조사 꽃의 첫 번째 그 기획조사는
총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지지층들의 지금 마음을 제대로 읽어보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이재명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 도전한다면 좀 메시지 정책이 나와야 돼요. 당원들이 설레는. 그러니까 매력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면 어떻게 만들 건데 뻔한 얘기 빼고 그거 다 걷어내고 진짜 당원들이 갖고 있는 이 밑바닥의 이 정서를 끄집어 내주셔야 돼. 누가 왔더라고 오늘. 갖고 뭐 민주당을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 좀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막 메모하더라고. 그래서 누가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유료다. 그 철칙 있잖아. 무료와 유료의 경계가 명확해야지. 돈을 내시오. 요 보고서는 저희가 꽤 자금을 투입해서 아주 정밀하게 해보려고. 예. 사실 언론사가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안 해요. 우리는 할 수 있지. 그리고 이거 하라고 여론조사 꽃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풀 보고서가 제대로 나올 겁니다. 그 나중에 이제 여론조사 꽃 가입자들이 보면 깜짝 놀랄걸? 퀄리티에. 내용도 내용이지만 볼 맛이 나도록 만들어 보겠다고. 그런 건 잘해. 자, 이제 가? 눈치챘어? 조급해하지 마요. 시간을 좀 줘요. 그리고 본인이 결론을 내면 그때 그 결론이 옳게 만들어주면 돼요. 스스로 모든 옵션을 놓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박시영 대표는 가주세요. 민주당 주도권 세력 선호도. 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이 주도해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책임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84%가.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은 78.6%가 당대표 출마에 찬성한다. 이게 실제 민주당 지지층의 정량적 조사 결과인데 정성적으로 들어가보자는 거야. 더 깊숙이. 그게 준비하고 있는 꽃의 첫 번째 보고서입니다. 맛있다. 어쨌든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귀로 들어도 부족합니다. 제주의 청정 자연을 온전히 느끼는 순간. 제주의 과일 초당 옥수수. 딴지마켓에서 제주의 자연을 맛보세요. 이야, 광고 잘 만들었다. 6월부터 7월 말까지만 판매됩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보장하는데. 근데 기존의 옥수수 맛을 상상하시면 안 돼요. 과일 같은 것이다. 당당하게 품질 보증 3년 애플비데. 애플비데는 품질 자신감으로 3년 동안 수리비를 받지 않아요. 비데 관리 아무나에게 맡기시나요? 설치부터 청소, AS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요. 전문가가 만들고 관리하면 달라요. 애플비데를 지금 검색하세요. 저는 이제 통변 기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써보시면 알게 됩니다. 예. 여기 한번 맛들이면 다른 걸 못 써요. 통변. 저도 쓰고 있습니다. 이벤트 중이랍니다. 가격도 할인하고 무료 설치다. 필터도 준다. 됐지? 잘 자. 숙면하기 참 어렵지요. 편안한 밤 보낭칠 이노큐가 도와드립니다. 딴지 마켓에서 최저가로 구매하세요. 후기를 확인하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스테디셀러입니다. 잠자기 한 2시간 전. 아니 그럼 계획을 세워서 자는 거야 사람들은? 그냥 잠은 쓰러져 자는 거 아닌가 어느 순간? 수면제가 아닙니다.
중년 남성들만의 말 못할 고민. 소변이 찔끔찔끔 나오고 잔뇨감 때문에 시원하지 않아 고민이시라고요? 소변이 콸콸콸? 폭포수 골드는 인체 시험을 통해 야뇨 개선 및 잔뇨량 개선, 소변 유속 개선 등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 검증되었습니다. 소변이 콸콸콸? 폭포수 골드. 딴지마켓에 팔리는 제품 중에 제목을 제일 잘 정했다고 생각하는 제품입니다. 폭포수 골드. 예. 제 구매율이 50%. 이게 모든 걸 말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콸콸콸! 황운하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분들이 다 대전 중구 주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황운하 의원을 진짜 오랜만에 모셨는데. 예. 네, 정말 오랜만에.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 오히려 더 자주 오셨죠. 예, 울산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고래고기 사건. 개딸들. 그 황운하 의원님은 흔한 초선 의원님이 아니에요. 몇 가지 아셔야 하는 게 경찰대 1기 출신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경찰청장을 지내셨어. 이래 봬도. 그리고 경찰에 계실 때부터 울산 고래고기 사건 가지고 검찰하고 팍 터지게 싸우신 분이에요. 오늘 모신 이유가 뭐냐? 오늘은 뭡니까? 오늘 모신 이유는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총장이잖아. 대리인은 한동훈. 그리고 돈, 인사, 사정 기능이 있는 곳에는 다 검찰 출신을 쫙쫙 뿌려놨죠. 그러니까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보훈처장을 왜 검사 출신이에요? 그건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가장 이해 안 가는 건데 네. 나머지는 돈 또는 인사, 사정 기능 다 짝짝짝 금감원 원장까지 사상 최초로. 그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재벌들 또 장악하기 좋고.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국정원 같은 곳에는 원장은 그 외교관 출신으로 말랑말랑한. 그렇죠. 돈을 쥐고 있는 건 기조실장이죠. 그렇죠. 네. 기조실장은 보내고 그리고 말랑말랑한 총리를 보낸 다음에 비서실장은 검찰로 보내고. 네. 딱 하나가 남은 게 경찰이거든요. 근데 군사정권이 선호했던 건 검사들이 아니라 경찰이었어요. 그때는. 왜냐면은 검사를 통하면 법정 가서 해결해야 되잖아. 경찰은 붙잡아서 고문에서 해결해버리거든. 그래서 군사정권은 경찰을 더 높이쳤어요. 그때는. 더 힘이 막강했어요. 그렇죠. 그 이전인 이승만 정권 때도 경찰이 셌어요. 그렇지. 그때도 다 기억하실지, 기억 잘 못하실 것 같은데. 그 3.15 부정선거라고 이승만 대통령 때인데, 그때 경찰이 이제 이 정부 조직의 형태가 내무부 치안국이었습니다. 그때 내무부 장관이 최인규라고 하는, 좀 악명 높은 그 장관이 있었고, 경찰을 동원해서 그 부정선거를 했죠. 경찰이 정권의 완전히 수족이었어요. 완전히 수족이었죠. 그래서 그때 이 경찰이 검사들도 데려다가 조사할 만큼 셌어요. 또 이 군인들 사단장들을 막 이렇게 날릴 정도로 또 셌어요. 박정희 정권은 중앙정보부하고 경찰 가지고 통치를 했습니다. 지금 검찰보다 훨씬 힘이 센 시절이 있었고, 그 정권의 수족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87 6월 이후에 경찰대 졸업생들, 그때 경찰대는 서울대 갈 사람들이 경찰대를 갔어요. 황운하 의원은 꼭 그랬다는 건 아닌데, 경찰대 졸업생들과 경찰대 재학생들이 처음으로 경찰 독립을 주장합니다. 그때 일원 아니셨어요? 경찰 중립화 선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1988년 1월 달에 있었는데, 그때 정말 엄혹했던 시절이었죠. 그렇죠. 제가 그때 총동문회의 부회장을 했었습니다. 성명서를 냈었어요. 정권을 향해서, 현직 경찰이 정권을 향해서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하지 말아라. 성명서를 내면, 그 당시 87년, 88년 때는
그때는 그게 안기부라는 이름이었는데 안기부에서 끌고 가가지고 이제 옷 벗기고 조용히 하지 않으면은 뭐 가족들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겁을 줄 때였는데 그때 어쨌든 경찰 중립화 선언이라는 게 있었죠. 그때 그 선언을 하신 분이에요. 일단 박수. 그랬는데 행안부에서 경찰국이란 걸 만들겠다라고 최근에 발표한 거야.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91년도에 드디어 경찰청으로 독립을 한 거거든요. 그때 경찰국이란 걸 만들려다가 그때 못했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30년 지나가지고 그렇죠. 행안부가 갑자기 30년 전에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찰국이라는 걸 다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한 의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의도를 설명해. 그렇죠. 예. 내무부 치안본부 때는 내무부 장관이 경찰을 직할 통치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박종철 그 열사와 고문치사 사건이 생기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3.15 부정선거가 생기기 때문에 경찰을 내무부에서 독립시켜야 한다. 이게 제가 경찰대학 4년 다니면서 경찰대학 교수들, 교관들이 아주 뇌리에 박히도록 말씀하셨던 것이 경찰이 내무부부터 독립하지 않는 한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은 요원하다. 이걸 계속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경찰대학 졸업할 때 제가 해야 될 숙제 1번 내무부로부터 독립, 검찰로부터 수사권 독립 이렇게 써놨었어요. 국민들을 위한 경찰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권으로부터 독립해야 되고 검찰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정권으로 독립되는 것이 바로 내무부에서 독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87 민주화 운동이 벌어진 이후 비로소 이제 헌법이 바뀌고 민주화 조치들이 보물처럼 터져 나오면서 내무부에서 독립을 시켜서 경찰청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내무부에서는 경찰국이라는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경찰을 우리가 그래도 직접 뭐 장악을 해야지. 아쉽잖아. 예, 이렇게 경찰국을 만들려고 했는데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독립시킨 취지는 내무부에서 벗어나려고 한 것인데 내무부에 다시 경찰국을 만들어서 관리 감독하겠다고 하는 것은 경찰청을 독립시킨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하면서 반기를 들었어요. 경찰청의 경찰관들도 집단으로 항의를 했어요. 싸웠었어요. 그런 투쟁의 결과로 내무부에서 경찰국을 만들려는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그게 31년 전이에요. 그걸 지금 다시 시도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31년 동안 그런 논의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행안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후배거든요. 고등학교 후배, 대학 후배, 좌동훈, 우상민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가장 가까운 인물로 한동훈, 이상민. 검찰은 손에 쥐었으니까 이제 경찰을 손에 쥐고 싶은 거예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 이제 한동훈을 통해서 완벽하게 지금 총장이 없잖아요. 총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총장은 대통령이 총장인데요. 예, 총장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동훈을 통해서 검찰을 완벽하게 장악을 하는 상황이니까 이제 경찰도 손아귀에 넣고 싶은 것 같아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저희 대통령 수가 자꾸 안 나와요. 어쨌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 이게. 근데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장관에서 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직할 지배체제 이것을 경찰에 적용할 방법이 없을까? 최측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갖다 놓고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들어 놓고 경찰국을 통해서 이 법무부에서 검찰국을 통해서 검찰을 관리하듯이 경찰청을 장악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31년 전에 무산된 것을 그렇죠. 다시 꺼내든 거예요. 네. 31년 전에 노태우 정부에서도 안 됐던 일이라고. 그때 안 됐던 일을 지금 다시 부활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 사이에 중간에 경찰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어서 이 조직이 경찰을 통제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따라서 경찰에 대한 통제수단은 경찰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경찰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주고 기구를 주고 인력을 주고 하는 그런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학계와 전문가들이 다 일치되는 의견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이 내무부 경찰본부 시절, 그렇죠. 군사정권 시절, 그렇죠. 그때 경찰을 막 부리던 그 기억을 갖고 있던 사람이 만들려고 했던 경찰국, 그것도 노태우 정권에서도 실패한 것을 21세기에 시도하는 거예요. 예. 이게 정말 시대착오적인 발상인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대통령이라면 이런 발상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행안부에 자기 최측근을 갖다 놓고 거기에 경찰국을 만들어 31년 전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일을 다시 시도하려는 그런 발상이 너무 상식이 어긋나고 시대 역행적으로 한참을 거꾸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경찰이 뭐 물을 거슬러 오가라는 연어냐. 경찰 내부에서 이에 대한 그 강력한 반발들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예. 제가 사주한 건 아니고요. 예. 그 경찰에는 직장협의회라고 노조 비슷한 조직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노조를 만들 수 없으니까. 예. 깨어있는 경찰관들이 이것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정부 조직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만들기가 어려워요. 쉽게 안 될 겁니다. 그런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령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대통령령으로 우회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걸 시도해 볼 가능성이 있어요. 경찰법에 입법 취지가 있단 말이죠. 이거에 어긋나게 경찰국을 대통령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경찰법 제정 입법 취지에 정면을 역행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국회가 막아야 할 겁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응원을 하죠. 예,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시도가 있고 윤석열 정부 쪽에서 법기술자들이 동원돼서 어떤 우회로를 찾아낼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이거는 군사정권 때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발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있는 권력이란 권력을 다 가지고 싶은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전례 없는 일을 자꾸 벌이더라고요. 이번에 경찰청장 후보군들을 또 이상민 장관이 개별 면접을 했어요. 이게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일선 경찰에서 이에 대해서도 엄청난 자괴감을 갖습니다. 지금 뭐 진짜 물가 오르고 지금 난리거든요. 지금 이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경찰을 쓸데없이 경찰을 장악하려고 하는데. 딴 건 다 장악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를 안 하니까 태평성대와 같다. 사실은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막 돌아가고 있어요. 예, 맞아요. 그 대통령 놀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대통령 하는 맛을 이제 그런 데서 찾으려고 하는 분 아닌가 좀 걱정이 됩니다. 대통령은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절제할 수 있는 게 더 가장 첫 번째 동목인데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려고 하는. 다 모아 지금 권력은. 네. 그렇게 원하는 대로 세상이 굴러가겠습니까 근데. 만만하게 안 됩니다 세상이. 예. 그래서 황운하 의원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앞으로 계속 얘기할 것이다. 그럴 때마다 여기 나올 것이다. 경찰도 잘못할 때가 많지만 이 일에 있어서만은 경찰을 응원해줘야 돼요. 앞으로 성명도 내고 집단행동도 할 수 있거든요. 이 일은 응원해줘야 된다. 맞습니다. 네. 경찰이 뭐 잘못하는 거 많죠. 또 경찰도 통제받아야 하고. 통제하는 방식이 행안부 장관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의원님, 오늘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저보다 말 더 많이 하셨어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 시대에 역행하는 경찰국이 신설되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에 어긋나는 방식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 방식으로 경찰이 통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감시해 주시고 응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개딸들은 황운하 의원을 동네 아저씨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파란만장한 경찰 라이프를 살아오신 분이에요. 최전선에 서서. 러시아산 최고급 녹용, 인삼, 생지황, 복령과 벌꿀, 동의보관 비법 그대로 120시간 중탕으로 재현한 차원이 다른 진함. 평산네이처 진경옥, 딴지마켓에 있습니다. 7이고 무너지는 잇몸 관리가 구강 관리의 시작이라던데. 그러다 뒤늦게 임플란트 하시려고요? 32개 전부 다? 그러지 말고 하인플라로 미리미리 관리해주세요.
합성 보존제 없이 천연 유래 성분의 특허 기술을 더해 만든 파인프라 치약. 천연의 특허를 더하다. 제우메디컬 파인프라.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친환경은 비싸다. 바스그린은 비싸지 않다. 리필은 불편하다. 바스그린은 불편하지 않다. 함께해요.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 바스그린. 자, 귀염둥이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먹방 아이템이 2개야. 초당 옥수수. 초당 옥수수는 이거 여러분 아시죠?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고. 진짜 너무 맛있잖아요. 게다가 이거는 1년 내내 먹을 수가 없어요. 딱 이 계절에만 먹을 수가 있거든요. 아이템을 알려주기 전에 오늘 광고 뭐 할지부터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과일이에요. 작년에 처음 먹어보고 주위에 돌렸어요. 진짜로. 맛있더라고, 진짜. 이 과일이란 말이 맞아. 정말 옥수수 알갱이에 과즙이 팡팡 터집니다. 과즙미. 초당 옥수수입니다. 이게 무슨 산에서 나는 거 조그만 열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먹는 느낌이 나요. 저도 사실 아니라. 안 먹어보신 분들은 이 맛이 상상이 안 갈 거예요. 안 먹어본 사람. 많잖아. 초당옥수수 나도 작년에 처음 먹어봤다니까. 그럴 줄 알았어. 식감은 사과에 가깝고 파인애플에서 신맛을 뺀 느낌. 그 두 개를 조합한 느낌. 이게 양이 제한돼 있어요. 빨리 주문하세요, 이거. 이게 생산량도 아직까지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나중에 사고 싶어도 산지에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2번째 아이템. 매종 불해몽. 여러분, 요즘 물가 너무 비싸죠? 여러분의 지갑 사정, 딴지가 그 고민 대신해드립니다. 2+1입니다, 여러분. 동그래지죠? 2+1! 와. 지난주에 진버 2+1 했더니 완판돼 버렸어. 여러분 빨리 주문하셔야 돼요. 매종 불해목의 발사믹 30년 산 발사믹. 나 2+1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번에 사야지 산다. 이거 이렇게도 먹지만 더 풍미를 느끼고 싶을 때는 우리 딴지 마켓에도 잘 나와 있는데 아보카도 있잖아요. 아보카도를 반으로 갈라서요. 이 30년 산 발사믹을 거기 씨앗 빼고 거기다 이렇게 뿌려가지고 먹으면 풍미가 더 올라와요. 네. 원래 그 발사믹하고 아보카도하고 정말 잘 맞아요. 그건 상상만 해도 끔찍한 맛인데 거의 빠져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진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다단계. 이 발사믹의 단점은 뭐냐면 그 이후로 다른 데 식전빵 주는데 먹을 수가 없어. 그 발사믹을 먹으면 막 눈물이 날 것 같아. 이게 음식이야! 막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시중에서 파는 발사믹 있잖아요. 큰 통에 들은 거. 그거는 가짜예요. 이건 진짜 청포도로 숙성시켜서 30년 이만큼 양이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포도를 숙성시켜야 되는지 여러분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거는 흐르지 않고 약간 시럽처럼 점성이 있어요. 이 맛을 내가 표현하자면 이거 병 하나 드려. 자, 남자분 있어. 손 내려요. 하늘에 내려준 선물이다. 하이엔드. 남자분 비싸 보이는데 웬만하면 사고 싶다고? 저분 퇴장시켜라. 솔직히 저는 30년산 양주하고도 안 바꿀 것 같아요. 솔직히 이 발사믹 맛 표현하려면은 이거 한 숟갈 그냥 먹어봐요. 한 숟갈 그냥 먹어도 정말 맛있거든요. 그냥 먹어도 맛있어. 오늘 녹화가 끝나기 전에 요 맛에 대한 표현이 떠오르면 다른 순서 진행하다가 손 딱 들어. 저 손든분, 예. (100년) 묵은 시간장이냐? 요 30년 묵은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당첨! 드려! 보고 이름 외우시라고. 이름 뭐라 그랬지? 자, 오늘 얘기는 봉화에 갔던
코모나 직원 얘기부터 시작해보죠. 예. 어제 엠블이 왔는데, 그 중에 세 분이 코바나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여성은 이 여성이에요. 경찰관 사진도 있었고, 뭐 백화점 신발 쇼핑도 우연히 시민들이 촬영했다느니 그런 사진들 쭉 나왔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 이 강아지 산책 사진이 나와서 그때 제가 이것은 비선 라인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이 양반이에요. 공식 행사에 직원들 데리고 다닌 것이고 이분도 전무였다는 거 아닙니까? 오래된 친구라는 거 아니에요? 친구, 직원 데리고 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아침 출근길에 대통령한테 물어보니까 대통령 처음 해와서 여사님 일정 공개증이 많아지면서 제2구속실을 아예 만들자는 의견들이 정치권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엊그제 봉화마을도 비공개 일정인데 보도가 된 거로 알고 있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아직 어떻게 대통령 쳐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 공식 비공식 이런 건 어떻게 나눠야 될지 또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이걸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해야 될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좀 방법을 알려주시죠.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중인 금지라서 다 처음 한 번밖에 못해요. 다 처음 한 대통령밖에 없어요.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가진 최종 결정권자 아니에요. 자기가 답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 기자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바보가 어딨어. 말을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은데? 빵도 들고 가야 되고. 이유가 빵도 빵을 들고 가야 돼. 너무 웃기지 않아? 언론의 사진에 나온 그분은 저도 잘 아는 제 처에 오래된 부산 친구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사님 만나러 갈 때 좋아하시는 빵이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들고 간 모양인데 부산에서 그런 거 잘하는 집을 안내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들을 게 많아가지고 같이 간 모양인데 설명을 아예 말든지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거거든 지금. 부인이 위에 있다. 이것도 말이 심한데. 이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 사람이 경제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모든 걸 공식화하겠어. 그럼 되잖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유. 저는 이게 단순한 해프닝에 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막 사진들이 뿌려지는 거고 아예 공식 행사로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대화 내용을 공개했어요.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 행사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치를 하고 있는 거야. 비공식 행사라고 하면서 공식 행사로 바뀌어버리고 사실 사담이고 밀담인데 그런 경우가 없어요. 계속 기자들이 카메라 들고 따라다니고 대통령이 자기 배우자에 대한 문제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라고 기자들에게 묻는 이런 천국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반 가정에서도 이렇게 안 해요. 우리 집에서 알아서 해결했습니다. 할 거 아니야. 그 전에 있었던 녹취록에 보면은 다 대부분 대답이 저는 나오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그 배우자의 그 강한 어조와 그 태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가 아닌가. 준비를 할 시간이 얼마나 길었어요. 이제 와서 저러는 거. 게다가 대통령실을 몰라. 사진이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냥 이게 해프닝이 아니라 나라의 시스템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아니 코바나 콘텐츠가 대통령실이야 지금. 이런 걸 보고 비선실세라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공식적인 국가기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자기들끼리 쑥닥쑥닥 해가지고 뭔가 만들어지는. 이분이 인수위에 들어갔다는 걸 내가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왜 이분이 인수위에 들어가 있냐고. 그냥 대통령 부인 친구라서 들어간 거 아니야? 해명에 따르면 딱 그거죠. 자꾸 문제가 되자 행정관으로 채용하는 중이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필라테스 강사를 굳이 행정관으로 굳이 채용했어야 했냐고 크게 논란이 됐어요. 한 사람에 불과한데. 근데 아예 단체로 지금 직원들이 채용되는 거예요. 박근혜 때보다 기준이 더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거야. 본인이 직접 편한 사람들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언젠가 인정해주는 날이 오면. 노림수야? 보수적인 발언들을 주로 했다라는 그런 평론가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이거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나서서 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보기에도 불안한 거예요. 대통령실 있고 김건희 여사 있고 대통령 있고 하면 국민의힘은 뭐예요? 본인이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준 대통령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거를 옆에서 아무도 말릴 수가 없고 연예인들이 자기 기획사 만들어가지고 자기 직원들 놀려서 여론 작업하고 1인 기획사 그러는 데 있어서 대통령실은 필요 없거든. 자기 직원들 있잖아. 자꾸 말 나오니까 그럼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만들어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지. 그런데 그걸 뻔히 알고 있는 남편이자 대통령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유 씨발 진짜 말이 심하다. 너무 한심하잖아. 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줄이야. 한 달 지났는데 5주 됐어요. 한 달은 더 넘었어요. 그러니까 5주 됐어요. 5주 넘었어요. 이거 글로벌 경제위기 어쩌고 하고 있는데 지금 옷 이야기, 먹은 거, 개, 그다음에 이런 거 아니야 다. 이게 뉴스의 절반이야. 대단한데. 나라가 되게 평온한 느낌이 들어요. 뉴스 공장 들으면은 나 큰일 나는데 막 심장이 막 뛰고 아니 물가 이거 어떻게 하고 막 나라가 걱정되는데 기사를 보면은 나라가 아무 일도 없어. 월, 화, 수 3일 동안 주가가 150포인트가 떨어졌거든요. 주식 방송 어떤 데에서는 출연자들 전부 다 민방위복 입고 나왔더라고요. 위기라고. 그 정도로 다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여기는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마저 들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에서 망해놓은 거를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핑계댄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수습할 자신이 없구나. 그렇지. 수습할 자신이 없고 계획이 없으니까. 머릿속에 누구한테 떨어지지 이거부터 생각하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들이 이 문제 심각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대통령 처음 해봐서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봐. 바로 탄핵. 난리 났지. 그렇게 자신이 없고 그러면 내려오라고 바로 기사가 나지. 그러면서 대통령이 왜 갔어? 이런 말 당연히 나올 거 아니에요. 아유 바보들 진짜. 오늘 바보란 말 너무 많이 하는데. 바보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소 모자라다. 이 사람들이 국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위기가 닥치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피해는 누가 입냐고요? 국민들이 입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도생한다는 생각으로 뉴스를 내주셔야 돼요. 아리백을 이제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는지가 궁금해지는 게 우리 기업들이 실제로 미국에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100%를 만들어주는 곳이 없으니까 여기서 공장을 운영해서는 수출을 어차피 못하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이 할 수가 없잖아요. 개인이 공장 지어서 전기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 와중에 민영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거꾸로. 그리고 원전 얘기 나오고. 원전은 아리백에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야. 포함 안 돼요. 아리백에 포함 안 돼요. 지금 국가적인 역량이 어디에 모여야 되는지가 이미 인수위 때 나와야 되거든요. 모를 거래요. 어떻게 그렇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말이 너무 심하네. 모를 거래잖아요. 어떤 질문해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습니다. 법과 원칙. 아니 법전을 읽어보면은 기름값이 떨어지냐고 거기에 그걸 뭐가 모르다. 나와? 그거는 안 해요. 원칙대로 물론 안 하지. 몰라도 단호할 수는 있어요. 모자란 빠른 결정이 아주 많이 고민한 늦은 결정보다 나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인 같은 문제, 부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오로지 자기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대통령을 처음 해봤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유 스투피드. 아니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과감한 결단 내지 추진력이 뭔가 대한민국의 오늘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거 하나라도 나오기를 바랬어. 진짜 6주 기다려 볼게요.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야. 다 공식화하면 되지. 부인 의견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나 보죠. 말이 심하네. 적어도 다스베이다에 나와서 변호사랍시고 나와가지고는 이렇게 막 판결 해석하고 그러니까. 법령에 문제가 예전에 잘못됐고 문 대통령 때는 그런 거 했거든. 막 법조문 해석하고 이게 막 검찰 수사가 어떻고 이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여기서. 또 하나 나온 거 있어. 어제 PD수첩에서 해 명문대 입학을 위한 스펙 쌓기 관련 취재를 했어요. 한 장관 딸이 봉사했다는 곳 거길 취재갔는데 보면은 6월 9일 날
PD수첩 TV 방문했는데 6월 14일, 21일, 28일, 7월 26일까지 이미 다 봉사돼 있는 걸로 사인이 돼 있어. 한동훈 장관의 딸에 의해서. 내가 보면서 한동훈 장관이 천재라고 하니까 타임머신을 개발했나 보다. 이게 만약 조국 장관이었으면 지금 수사가 시작됐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언론들이 가만 안 있었을 거예요. 시간 부족하다고 유죄 때렸잖아. 최강욱 의원과 그 조국 전 장관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지가 없어서 니네 실제로 실습했다는 걸 인정할 증거 자료가 없지 않느냐라고 유죄를 내린 거예요. 이건 일지가 있잖아요. 이거는 중간에 PD수첩에 가서 그걸 열어볼 줄 몰랐지. 그 차이예요. 만약에 진짜. 정말 PD수첩이 그 타이밍에 안 갔으면 이거 봐라. 그렇겠지. 이거 봐라.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로 내밀 수 있는 거를 PD수첩이 가서 열어봐서 이게 들킨 거예요. 한동훈 검사가 지휘했던 수사 기준으로 보자면 감옥 가야 돼. 이거 다 업무방해잖아요. 이게 청문회에서도 지적이 됐었거든요. 시간이 너무 과한데 그게 다 됐냐 했더니 오히려 봉사활동은 장려돼야 되는 거 아니냐. 안 갔잖아요. 안 갔잖아요. 근데 이걸 합니까 이제? PD수첩이 이렇게 보도하면 전 언론이 덮어야 될 거 아니야. 본인이 수사했던 것과 본인이 적용했던 기준과 정확히 배치되는 케이스가 본인 자녀에게서 나왔잖아. 본인이 이걸로 감옥에 보냈잖아. 심지어 모 언론사에서는 한동훈 까기에 나선 친야 언론 이렇게까지 기사를 썼더라고요. 이게 한동훈 까기랍니다. 처음에 여기 인터뷰하시는 분이 굉장히 당당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중국어 여기 일지가 있어요. 당당하게 보여주다가 이거 왜 되어 있죠? 모르겠어요. 공문으로 보내드릴게요. 잠깐만 다시 재연해줘봐. 그 일지 좀 보여주시죠. 여기 일지가 다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다 이렇게 와가지고 사인을 다 합니다, 직접. 이거 미래께 왜 사인돼 있죠? 모르겠어요. 공문으로 보내드릴게요. 자, 양지열 변호사하고 한번. 아주 PD수첩에서 나오는데요. 예. 한동훈 한 모양 여기서 봉사활동 했다고 나오는데 증거가 있어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하고요. 중국어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 다 일지가 있잖아요. 일지가 있어요? 예. 잠깐만요. 지금 오늘이 6월 9일인데 왜 7월 달에 사인이 됐어요? 이거 좀 확인 좀 해주시죠. 저도 몰라요. 아니 7월 26일로 돼 있잖아요. 저희도 몰라요. 저희 공문으로 보내드릴게요. 여기 무슨 공공기관 다니는데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래 저리가. 자, 자연인 기자는 그때 도착한 한동훈 장관. 입시엔 아직 안 썼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래요. 대한민국에 이거 열기 시작하면요. 판도라의 상자예요. 이런 거 한두 개 안 나온 친구들 몇 명이나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난리를 쳐버렸잖아 이미. 그러면 최소한 수사를 안 하더라도 언론에서라도 비슷하게 다뤄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양심 있으면. 이 봉사활동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뻥튀기도 하잖아. 어른들이 1시간에 했는데 야 3시간 써줄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범죄로 만들어서 감옥에 보냈잖아요. 최강욱 의원 의원직 상실할 거예요. 지금 이대로는. 최강욱 의원은 이렇게 시간 자체가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걸로.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잖아. 조국 전 장관 부인은 감옥에 가 있잖아. 그 수사를 지휘했잖아 본인이. 이런 수준의 일을 가지고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했잖아. 자기가 근데 똑같은 그 자리에 갔잖아. 그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영상을 보면 그분이 갑자기 이걸 들켜가지고 깜짝 놀라는 그 부분이 명확하게 찍혀 있다고요. 이거는 내가 보기엔 하루에 만든 거예요. 하루에 사인한 거라고 난 봐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 그 펜이 자꾸 바뀌잖아요. 펜이 바뀌었을 건데 펜이 각도가 바뀌고 막 그러지. 그러니까 그렇게 시시콜콜 따지고 들었을 언론들이 이왜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침묵하고 있지. 무서워서. 무섭지. 자, 요 얘기는 그래서 딴 데서는 안 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언급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 모르는 사람 많아. 포탈에 며칠은 걸릴 만한 일인데 우리가 떠들기로 했다. 그리고 이제 가라. 네.
매종 브레몽 30년산이에요. 이 이벤트를 다시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수량이 한정돼 있어가지고 처음으로 하는 이벤트이자 마지막 이벤트일지 몰라요. 2+1이다. 한번 뭐 계속 사게 되거든요. 이것도 한정 수량이니 빨리 주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장인과 장모의 사이가 좀 애매합니다. 알코올 중독의 폭군인데 이혼을 안 해주신다고 하신다네요. 아내는 그런 본인의 아빠가 술 마시고 들어와 엄마를 강간하려 하는 걸 봤는데 지금도 그게 큰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장인 때문이겠지만 제가 보기엔 아내의 남성 혐오가 지나칩니다. 애한테 맨날 이런 남자라서 이런다 막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그런 사람을 엄마로 두고 살아요. 아 막상 임신해보니까 짜증나네. 평생 간남충하고 얘기하고 살 거냐. 해결해야지, 그죠? 아니, 장모도 이혼시키고. 맨날 설설 튀니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일단 바꾸고, 너의 아내를 바꾸고, 너의 장인 장모를 바꾸려고 시대에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지혜감만 봐도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거든요. 김주중 원장을 모시겠습니다. 자, 국립외교원이 뭘 하는지 잘 모르시는 개딸들을 위해서 한 줄 설명을 드리면 외교관. 외교관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원장, 박수!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었다. 자, 오늘 모신 이유는 나토 회의에 한국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유럽 국가가 아닌데 나토에 가나? 궁금하잖아요. 김주영 원장님은 가면 안 된다. 가더라도 말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란 말이지. 자, 첫 번째. 거기 왜 가게 된 겁니까? 제가 지난번에 뉴스공장에 나와서 좀 흥분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미친 거 아니냐 그랬던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네, 했어요. 그래도 괜찮냐고 여러 가지 주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다스베이다가 뉴스공장 갔고 뉴스공장 다스베이다 하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제 폐지되면 같이 여기다 가져올 거 아니에요. 이 원장님이실 때는 참고로 다스베이다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나는 원장이요. 자, 이제 더 이상 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막 얘기하다가 미친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을 막 쓰시더라고. 네, 했었어요. 나는 속을 박수 쳤지. 딴 데 못 나가겠구나. 점점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이 됐을 때 제일 대통령답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냐 하면 해외 순방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또 해외 순방을 하면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요. 좀 올라가고. 네. 그래서 외교부 사람들은 이 기회를 가장 잘 노려요. 열몇 시간 미국 가잖아요. 뭐 유럽 가도 열몇 시간 걸려요. 그 안에서 그냥 삶아버릴 수 있다. 녹여버릴 수 있다. 대통령은. 그게 그래서 외교가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의전을 해주면 뻑 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간다는 첫 번째가 미국으로 왔어요. 이 사람이라뇨. 네. 제가 오늘도 좀 전에 세미나를 하고 왔는데요. 그 보수 측하고 화가 나가지고 점점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조심해야 돼. 대통령께서. 예, 정정합니다. 편집해 주세요. 아니, 캐도 괜찮습니다. 뭐 이 사람이지 뭐 저 사람입니까? 저는 이 미디어가 너무 얄미운데 이 다자주의 외교하러 간다 그러거든요. 그건 다자주의에 대한 모욕입니다. 다자주의라는 것은 진영을 넘어서 편을 가르지 않고 그러니까 UN이라든지 WHO라든지 WTO라든지 문제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국도 참여시키고 러시아도 참여시켜서 이게 다자주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입장이 다른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거죠. 한국이 살 길은 다자주의다. 이렇게 얘기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연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가는 건 나토잖아요. 그리고 그 유럽 뒤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미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편에 서서 지금 러시아를 밀어붙이는데 일조를 하려고 하고 있고 차후로 중국에 대해서 봉쇄하는데 우리가 들어가는데 이건 굉장히 심각합니다. 나토하고 미국하고 러시아를 압박하는 그 전선에 우리를 끼우려고 하는데 그럼 일방주의지. 다자주의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오, 일방주의죠. 일방주의의 아시아의 행동대장으로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신의 역할이 부여됐다는 걸 우리 대통령께서 아시고 가는 걸까? 대러 발언이나
대중 발언이나 또는 냉전적인 발언을 만약 하게 되면 그야말로 큰일 나는 거죠. 게다가 이거는 군사 동맹에 들어가는 군사 동맹이에요. 분명히 군사 동맹입니다. 미국이 나토 회의하는데 한국, 일본 부르고 호주, 뉴질랜드야 원래 뭐 파이브 아이스 진해 앵글로 색슨이니까. 근데 이제 아시아를 유럽에다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나토는 원래 러시아를 상대하려고 만들어진 군사 동맹 아닙니까? 거기 가서는 러시아를 상대하는 것이고 미국이 동북아 중심으로 중국을 압박할 때는 거꾸로 나토를 끌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이 유럽과 아시아 양쪽에서 러시아하고 중국을 탁 가두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제가 뉴스 공장에서 말했던 거잖아요. 원장님이 뉴스 공장에서 말했다는 부분을 제가 편집하겠습니다. 스티브 비건 아시죠? 북한하고 협상을 했던 사람이 말실수를 한번 한 게 뭐냐면 아시아를 나토화 시키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난리가 났었거든요. 바이든 정부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국가를 데리고 가서 나토랑 연결시키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편지 못하게 다 집어넣어야 돼서. 더 심각한 거는 나토하고 연결시키면서 한미를 연결시키겠죠. 저도 그 대목이 더 걱정되는데 이 논리 하에서 한미를 묶어버리면 이거는 골 때리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강조해서 말했던 게 일본하고는 우리 군사동맹 아니다. 이 한미일로 묶이는 걸 경계했거든요. 한미일로 묶인다는 건 미일 동맹, 하위 동맹이 되는 거예요. 일본 극우가 끊임없이 원했던 거 아닙니까? 일본이 맨날 미국한테 주장하는 게 요 아시아는 저 인도까지 자기들이 책임질게. 그게 일본의 전략이었거든요. 일본 극우에. 그 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졸이 되는 거지, 졸. 졸이 되는 건데, 그거를 우리 대통령께서. 대통령께서, 예. 대통령께서. 윤 대통령께서. 자기가 주인공이 된 거라고 착각하고, 국제무대에서 쾅쾅쾅 도장 찍을까봐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심각하냐면, 지금 계속 너무 돌격대가 되고 있잖아요. 자꾸 자기가 앞장서서 뭘 하려고 하는 건데, 미국이나 일본의 이 강경파는 너무 좋죠. 꽃놀이패. 너무 좋지. 꽃놀이패요. G7에 초청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나토에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야, 이제. 그거를 외교 전문가들은 싹 이용해 먹겠죠. 그러니까요. 띄워주면서. 그거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아주 많이 걱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을 보면 한미를 동맹이란 말을 막 쓰기 시작했어요. 이거 되게 금기어인데? 마치 군사동맹을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지금 미디어에서 군사협력, 준동맹, 한미일동맹을 막 쓰기 시작해요. 지소미아 회복해야지 라고 장관이 막 말해버리고 난리 날 말이거든요. 이거 쑥쑥쑥쑥 쓰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한미를 묶는 세 단계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지소미아고 그 다음에 악사라 그랬어요. 서로 총탄이나 무기를 나누는 겁니다. 세 번째가 미사일 방어망이에요. 지금 두 번째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많고 그게 넘어가면 이제 사드하고 전부 연결시키는 미사일 방어망에 한미를 묶어버리는 이게 이제 완성판이거든요. 보수 정권 하에서는 이게 MD의 일환이 아니라고 부인해 왔어요. 항상 개딸들 모르니까 알려줘야지. 왜 MD의 일환이 되면 안 되느냐? 미사일 방어망이라는 건 미국 입장에서 미사일 방어망입니다. 미국이 본토 공격을 받기 전에 차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리미리.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의 부품이 되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쏘는데 다 날라와서 미국에서 막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뻥 막으면 좋잖아. 미국 본토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의 미사일 기지가 돼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 미국의 미사일 기지가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적이잖아요. 이거 파괴시킬 거 아니야. 우리 전쟁도 아닌데. 그래서 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근데 그리로 미국은 가고 싶죠. 걔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먼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MD도 안 되고 그 중간 단계도 안 되고 이 지소미아도 안 된다고 한 것을 이명박 때 지소미아를 몰래 추진 나가다 들켜서 쫓겨난 사람이 지금 이 정부의 외교 안보실 1차장입니다. 사드가 40에서 150km에 있는 것을 요격합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요렇게 쏴야 돼요. 이렇게 쏘면 되지. 왜 이렇게 쏩니까? 그거는 미국의 무기인 거예요. 북한이 우리한테 쏠 거는 그냥 방사포에다가 소형화시켜서 만약 핵무기 달면 이렇게 쏘면 돼요. 그렇지. 처음에 왜 사드가 난리가 났느냐.
처음에 북한이 이렇게 쏠 수도 있잖아. 라고 하면 이걸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쏠 리가 없잖아. 이렇게 쏘지. 그러니까 실제로 요 놈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인데 소련이 쿠바에다가 미사일 갖다 놓으려고 했더니 미국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난리법석을 떨었잖아요. 그거를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쿠바가 된 거지. 그래서 중국이 난리 친 거거든요.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시켜버렸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만큼만 처리하자고 한 건데 이제 지금 새로 더 추가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바보. 사드는 아까 말한 세 번째 단계의 시작이에요. MD의 시작이에요. 사드를 출발해가지고 이제 더 고고도까지 연결시켜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지구적으로 미국의 방어망인데 그 방어망의 핵심은 아시아겠죠. 중국이 하고 러시아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아시아를 레이더로 연결시키고 미사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기지로 삼는 거예요. 미국이. 당연히 러시아와 중국의 타겟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군사적 긴장관계가 된다면 그러면 제일 먼저 한국을 때리겠지. 이 무기를 무력화하려고. 아니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하고 적대 관계가 아닌데 공격받게 생겼잖아? 들어가면 안 되지. 근데 거기로 야금야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토에 대해서 거길 왜 가냐. 가더라도 조심해라.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그리고 나토 이후에 한미일 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의심하시는 거고. 여기서 한일 정상회담을 또 한다는데 맥락이라든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거기서 가서 할 일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더 웃긴 것은 우리는 일본하고 정상회담을 나토에서 하자고 일본은 아니 준비가 안 됐다. 하려고 하면은 그 위안부 합의하고 그 강제징용 문제 그거 잘못했다고 한국이 인정해야지. 골 때리는 거 아니야. 역사 왜곡 지네가 해놓고 야 정상회담 하려면 니네가 잘못했다고 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씨발. 하루아침에 지금 이 꼬라지가 돼 있는 거야. 일본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죠. 역사에 있어서 일본한테 껄끄러운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떠들거든 옆에서. 이 일본 잘못했잖아 이 새끼들아. 그리고 도덕적 우위가 완전히 우리한테 있거든. 역사도 팩트거든. 그걸 색칠해버리는 게 일본 극우의 목적인데 이번에 색칠하도록 하시죠. 1월 대통령이 등장했다고 걔네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게 튕기는 거예요 지금. 한미를 묶으려고 했던 거는 오바마 때거든요. 오바마 때 외교를 담당했던 사람이 바이든이에요. 근데 왜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못했느냐? 일본이 너무 억지를 부리니까 미국이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모든 면에서 미국의 딸랭인데. 딸아지. 요 부분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매사에 한국하고는 같이 못한다. 쿼드에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건 일본이고 G7도 일본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 손을 놓고 있었는데 그걸 오랫동안 저항해 온 것이 문재인 정부였어요. 근데 지금 미국도 원하고 일본도 원하는 데다가 이제 못 모르고 선봉대가 돼서 한미로 가게 되면 이게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게 일본 극우 입장에서는 이참에 역사 세탁 확실히 하고 한국 정부가 인정했지 않냐. 한일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한국이 잘못을 인정하여 이렇게 자기들은 말할 거거든. 그리고 나서 한미일 동맹, 군사동맹으로 들어오면 일본 헌법 개정으로 바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되었으니 자위대가 정식 군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이 자위대 한반도 상륙 시나리오. 그 논문 썼던 사람이 1차장이야. 하나 더 있어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일본은 한국이 평화를 할 때마다 자기들이 반대했어요. 왜? 평화적으로 맺어져 버리면 일본은 자기 재무장이라든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 나쁜 채로 남아있어 해결되면 안 되거든요. 일본과 같이 미국과 함께 북한을 절대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하면 남북 문제도 다시 긴장으로 갈 것이고 주식은 계속 떨어질 겁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저는 이 위기가 가장 큰 위기인 것 같아요. 한미일 단어를 계속 쓰기 시작하잖아요. 최병훈 교수님도 한미일 이야기 이거 조심하라고 경제 얘기에서 연결해서 하셨는데 이 일본 극우는 지금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외교 안보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다 이명박 정부 때 그 방향으로 가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게요. 계속 세게 떠드셔야 돼. 네. 저만 보내려고. 원장님은 이미 가셨어요, 멀리. 네. 그런 것 같긴 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주 모셔가지고 복귀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릇 마카를 모르는 자는 아는 자에게 미치지 못하고 마카를 아는 자는 먹는 자에 미치지 못하느니라. 페루의 한 성인이 남긴 말로 마카를 알기만 하는 것보다 먹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마구 마카, 이제 실천할 때입니다. 또 빠졌네. 다모의 샴푸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알려진 바로 그 샴푸. 95% 이상의 식물유래 성분과 청귤에서 뽑아낸 청피엑스산으로 향기까지 좋은 다모에. 딴지마켓에서 믿고 써보세요. 중국 모나라 모시대. 첫째 황자께서 병약하시니 둘째 황자께서 아니 돼요. 당연히 장자가 황의를 입어야. 건강이 최고인데. 그래서 미리 파리 홍삼 옥타코사놀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한 황제의 고백을 드시고 있소이다. 그건 둘째 황자께서도 드시고 있는데. 신도 먹고 있소이다. 나도. 그랬다. 황제의 고백을 꼭 황제만 먹으란 법은 없었다. 딴지마켓에 가면 되니. 이번에는 강진구 기자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모신 이유는 다누림 건설. 네. 취재를 본격적으로 하셨으니까 자락을 먼저 깔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대한건설협회가 매년 시공능력평가액이라는 걸 공시를 합니다. 순위가 쫙 나오거든요. 공사 실적은 얼마나 되고 거기 소속된 기술 자격증 가진 사람들은 몇 명이고 경영 상태가 어떻고 신인도는 어떻고 다 종합해요. 그래서 그걸 금액으로 딱 표시해요. 3억 몇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얼마짜리 공사를 할 능력이 되느냐 그걸 이제 수치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누림 건설이라고 대통령 비서실이 유일하게 수의 계약으로 맺은 그 업체는 그게 3억대예요. 그럼 3억짜리 공사 정도를 할 수 있는 업체다. 이런 의미거든요. 조달청 공동 도급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이 5억이에요. 거기도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아예. 작년 말에 설립됐으니까 공사 실적은 제로예요. 이 액수에 포함된. 사무실도 뭐 포천에 있는 조그만 10평도 안 되는 사무실들이더만요. 그러니까 아파트 상가에 흔히 있는 인테리어 업체 규모? 근데 중앙정부 그것도 대통령실 그것도 핵심인 집무실 공사를 비서실 유일하게 수의 계약으로 했다. 이상하잖아. 이상해요. 뭐 급해서 했다는데 업체를 구할 수 없어서 간유리 공사했다는데 그거는 용산에서 많아요. 지금 실적도 없고 생긴 지 1년도 안 된 업체하고 왜 수의 계획을 했냐고. 스트레인지. 베리 스트레인지. 그래서 열린공감에서 이제 추가 취재를 했어요. 네. 지금 공장장님이 잘 설명해 줬고 우리가 추가 취재로 밝혀낸 것은 그 다누림 건설을 원래 처음 만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이제 안모 씨인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저희가 확인한 것은 30개 가까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어요. 그 페이퍼 컴퍼니 중에 하나를 이 다누림 건설하고 있는 최모 씨 부부에게 양도를 한 거예요. 출발이 되는 회사가 있는데 네. 그 회사를 설립한 사람을 찾아봤더니 네. 그 안모 씨라는 양반이 이렇게 조그만 회사들을 네. 지금까지 30개나 만들었어요? 30개를. 2020년, 21년도에 집중적으로 그게 이제 만들어졌고. 페이퍼 컴퍼니라고 부르는 이유가 네. 그걸 직접 찾아가 보셨다는 얘기잖아요. 저희가 1차적으로 몇 개를 취재진이 찾아가 봤고 저희가 주소를 다 공개를 했어요. 전국에 있는 시청자분들이 다 직접 찾아가서 거의 90% 이상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임을 확인됐어요. 여기서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는 것은 실제 가봤더니 아예 사무실 자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건물주가 난 이런 사람들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경기도 양주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아, 예. 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여기 명성 하우징으로 돼 있어가지고. 명성 하우징이요? 네네네. 네, 아니.
저희가 언제부터 영업을 11년째요? 네, 그렇다고 사장님 건 하시는데요. 그러면 어떤 업체가 여기를 주소로 등록할 수가 있나요? 그거 잘못 허위 정보 아닌가요? 네. 회사는 설립돼 있고 신고돼 있는데 그 주소지에 그 사무실이 없더라. 네.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30개가 되더라. 남편 안모 씨가 대표를 맡고 부인 임모 씨가 감사를 맡는 패턴인데 이렇게 대표와 감사를 맡는 것만 30개고 남편 이름으로 안모 씨 이름으로 된 것만 지금 추산을 해보면 최소 지금 100여 개. 쳐다보면 더 나올 수도 있다. 네, 네. 지금까지 확인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돈이 드는 일인데 네. 왜 그렇게 회사를 찍어내고 있는 거죠? 뭐 추정컨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이 비슷한 형태의 법인 설립을 저희는 대선 과정에서 봤어요. 이제 윤석열 40년 지기인 황하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황하영. 강원도. 예. 강원도 사업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2017년도에 삼표 시멘트 지금 협력업체로 있는 그 업체가 있어요. 독림산업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독림산업을 2017년도에 만들더라고요. 예. 법인을. 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휴면법인 상태로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윤석열이 본격적으로 대권 후보로 언론에 막 거론이 되던 2020년 말부터 이 회사가 직원들을 채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사업거리가 생겼을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그래요. 그때 마침 삼표 시멘트의 협력업체로 선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을 막 뽑았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삼표 시멘트 협력업체를 찾아가서 취재를 했는데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무도 독림산업 소속의 노동자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협력업체 직원. 협력업체로 등록이 됐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삼표 시멘트 협력업체 직원인데 삼표 시멘트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았으면 뭘 위해서 일을 했을까? 공교롭게도 삼표 시멘트 본사가 그 종로에 있는 이마 빌딩인데 그 이마 빌딩에 윤석열의 국민 캠프라고 알죠.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당의 공식 그 후보로 선정되기 전에 선거 캠프가 있었던 곳이죠. 초기에 캠프인데. 예, 그게 삼표 시멘트 그 본사가 있는 건물. 그래서 저희는 이제 추정하는 거는 실제로 선거 운동원들을 동원을 하면서 삼표 시멘트 협력업체 직원으로. 그러니까 선거 운동원의 급여를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처리했을지도 모른다. 그렇죠. 저희는 그래서 이런 의혹들을 제기해서 황하영 씨 그다음에 윤석열 당시 캠프에 해명을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삼표 시멘트 본사를 상대로도 당신들이 협력업체 직원들을 쓰고 있다면 이분들이 어디서 일을 하는지 해명하라고 얘기했는데 끝끝내 해명을 못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업체가 2017년도에 만들어졌고 휴면법인으로 활동하다가 윤석열이 본격적으로 대선 후보로 활동하던 시기인 2020년 말부터 직원들을 뽑기 시작했다는 거죠. 요지는 언제 쓰일지 모르겠으나 법인들을 쭉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때 필요에 따라서 그 법인들을 거기 투입한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패턴을 한번 봤는데 이것도 그런 패턴 아닌가? 대부분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지만 저 목포나 광주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퍼져 있어요. 이 안효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가. 진짜 이상하다. 과거에 제 취재를 경험을 토대로 이제 제가 내 뇌피셜이고. 그러니까 요지는 무슨 목적이 될지는 나중에 결정하고. 그렇죠. 일단 법인들을 쫙 깔아놓고 필요할 때 그 법인 하나를 골라서 이런 임무에 투입한다. 그렇죠. 그런 시나리오네요. 그게 이제 지금 강진구 기자님의 가설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이제 윤석열이 집권을 하게 되면 이제 각종 광급공사나 이제 이권에 이제 빨대로 활용하기 위한 이제 누군가가 네. 누군가가 빨대로 쓰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한 업체의 그 특혜가 집중이 되면 금방 표시가 나니까 여러 개 업체로 분산을 해서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는 아직까지 뇌피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저도 기자 생활 지금 30여 년 가까이 합니다만 처음 보거든요. 한 사람이 페이퍼 컴퍼니를 지금 확인된 것만 100여 개인데 하필이면 그 업체를 인수를 해가지고 인수하자마자 이걸 따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공교롭죠.
매우 엄청나게 공교롭죠. 이거는 정말 그 1급 보안 시설이잖아요. 국가 보안 시설. 그 대통령 집무실 국가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나 그 공사를 수행하는 직원들 하나하나가 엄격한 신원조회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이걸 맡겼을까?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더 웃긴 거는 원래는 몰라야 하는 것을 조달청 시스템에 이걸 등록하는 바람에 알게 되어서 이거를 검색을 막겠다 이거 아니에요, 앞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도 알 수가 없어. 누군가가 실수한 거거든, 지금 보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등록하지 말아야 할 업체인데 등록을 하는 바람에 탈로 났다고 해야지, 탈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경정권이 손발이 잘 안 맞고 정밀한 맛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정밀한 맛이 떨어져요. 제가 볼 땐 이건 무당들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말이 심하시네. 대통령 집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듣보잡 업체에 맡겼다? 저는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뭔가 무속적인 뭔가 주술적인 뭔가 의미를 담은 뭔가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보안이 유지돼야 되니까. 나는 동의하지 않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취재를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 다 함께 갈 수 있어. 어디까지 취재가 된 거예요? 또 무속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저희가 접근했습니다. 그림자를 봤다. 그림자. 골 때린다 하여튼. 그런 걸 떠나서 이 업체의 선정은 납득할 수 없어요. 가까운 곳에서 더 저렴하게라도 더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왜 거기까지 다 달려와가지고 막 생긴 그래서 작년 실력 제로인 곳을 왜 계약을 하냐고. 수의 계약으로 그것도. 이거는 나오면 안 되는 건데 나왔다고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말했잖아. 야 스트레인지하다. 근데 일단 지금까지 취재된 것만 해도 이상하네요. 이상하죠. 그 이상한 업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 그 집무실 인테리어를 맡다. 그러니까요. 진짜 이상하지. 보통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서 그림자를 봤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흥미진진하네요. 저도 굉장히 진짜 설마 했는데. 그래요? 제법 가까이 갔습니까? 제법 가까이 갔습니다. 조심해서 다가가세요. 보시면은 시민 언론 열린 공감이라고 이름이 살짝 바뀌었죠. 자, 여차저차한 일이 있었어요. 살다 보면 여차저차한 일들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꿔서 구독자도 다시 모아야 하고 후원도 다시 받아줘야 되죠. 보시는 분들은 가서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알람 설정해주시고. 그러고 보니까 내가 다스베이다에 알람 설정할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저도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급해졌어요. 그래서 급해졌어. 방송에서 저도 적극적으로 구독 알람 설정 좀 부탁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가서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전에 다스베이다 알람하고 가라. 그림자 나오면 여기 제일 먼저 나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거나 짜놓는다면 좋은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유기농 양배추를, 비타민 가득 여주를, 붉게 연근 레드비트를 청정 제주가 키운 농산물로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제주 네이처의 다양한 즙과 진액, 젤리 스틱을 딴지마켓에서 만나세요. 나는 누구지? 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하기가 너무 두려워요. 근데 막상
발을 2발, 3발 들어놓고 보면 아, 나 꽤 잘하는구나. 좀 멋진데? 정규석 사무처장을 모시겠습니다. 자, 희한한 초식이 들어왔어. 시범 개방, 임시 개방, 정식 개방. 처음에는 야 개방하면 안 된다 이거였거든요. 시범 개방, 임시 개방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를 싹 들고 나왔어요. 원래 공원으로 쓸 수 없는 지역이죠. 그 법으로 안 낸다면서요, 법으로. 토양환경보전법상 1지역이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구분인데 오염도가 1지역 기준을 한 수백 배, 수십 배 초과하거든요. 그러면 법으로 공원으로 쓸 수 없는 지역이니까 용산공원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용산공원 시범 개방이라는 말을 갖다 붙인 거예요. 열흘 동안. 기준치 확 넘어갔기 때문에 용산공원 개방이라고 하지 않고 시범. 제가 물어봤어요. 토양군 보전법상 공원이 안 되는데 했더니 임시, 시범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하는 법조항이 없어. 야, 그러면 임시, 시범 개방할 수 있는 법조항은 있어?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니 누가 공원을 임시, 시범, 정식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개방을 해. 그런 상상도 안 하니까 법이 없지. 법이 없으니까 해버린 거예요 지금. 국토부 스스로 이것은 7년 이상 걸린다고 했단 말이야. 정화하는데. 일단 시범을 하고 그다음에 임시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9월부터는 임시라는 말을 써서 임시 개방하는 걸 상시로 하겠다는 거예요. 임시 개방을 상시로 하겠다. 임시라는 명시를 붙이고 그것을 닫지 않고 계속하겠다. 예. 지금 이게 지금 개방한 곳이에요. 노선도를 시범 개방한 거구나. 맞습니다. 이 길을. 기자들이 물었어요. 오염물질이 이곳에 있다고 그러는데 예. 안전성에 문제가 없느냐라고 했더니 원희룡 장관이 여기 길에는 오염물질이 전혀 없다 이렇게. 저 A4B, A4F 저 장군수 지역의 유해성 보고서 보면 저기도 TPH가 수십 배 넘고 벤젠이 수십 배 넘고 그게 다 나와요. 거짓말을 치는 거죠, 눈앞에 두고.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가 녹색연합 같은 시민단체가 작성한 보고서가 아니고 정부에서 낸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있는데도 그렇게 뻥카를 치니. 뻥카를 치. 근데 더 웃긴 건 처음에 저렇게 개방할 때 2시간을 얘기했었던 건 체류 시간. 그렇죠. 건강상의 이유.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2시간밖에 못 있을 곳을 왜 열어? 근데 그렇게 비판하니까 그 이유가 싹 빠졌죠. 실제로 갔더니 체크를 안 하더랍니다. 기자들이 봤더니. 시간을. 다시 물어봤더니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 이 몰릴까봐 2시간을 이야기했던 거고. 아, 그 지점을 공격 당할까봐. 한 달 전에는 니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말이 바뀌어? 한 달 전에는 건강상의 문제가 자꾸 제기되니까 그러면 2시간 이내로 체류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건 뒤집으면 2시간 이상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 2시간 이상 있으면 안 될 곳을 어떻게 개방해? 근데 그 이유가 너무 방어하기 어려우니까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는데 이제 다시 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N+7년이라는 계획까지 온 건데. 정화하는데 N+7년을 걸린다. 국토부 공무원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자기들이 만들었으니까. 예. 2017년도에 녹색연합하고 민변하고 미국 국방성에 이제 요구를 했더니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유류 유출 사고가 났던 걸 그린 거예요. 원희룡 장관이 얘기했던 게 여기인 거고 드럼통 위에서 이제 뻥카를 친 거죠. 뻥카를 친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구역, 한 지역에 사고가 몰려 있지 않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활방에 사고가 났고 그 물속으로 땅속으로 들어갈 것이고. 왜냐하면 이 사고의 원인은 일본군이 썼던
시설을 그대로 썼어요. 보일러 배관부터 시작해서 송유관 이런 것들이 다 노후화돼서 거기서 기름이 흘러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언노운이라고 유출 기간, 그다음에 유출 양도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녹사평이었던가요? 거기서 기름이 나온 거야. 우리 산유국이 된 거야. 그래서 알고 봤더니 다 미국에서 흘러서 2001년도에 녹사평역 공사를 했어요. 봤더니 석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야, 이거 근데 석유만 나오면 다행이게 검사를 해봤더니 지금 뭐 수십 배, 수백 배 하잖아요. 수천 배였어요 그때. 뒤집어진 거죠. 미군 기지 담옆이었거든요. 미군 기지에서 흘러나오는 게 맞고 지금까지도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흡착으로 해서 이제 정화 작업을 해요. 환경부는 미국한테 청구해야 되잖아요. 미국한테 청구 안 하죠 아직. 수상 중이니까. 정부가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여기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국민들한테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곳에 대해서 어떻게 정화 비용을 미군한테 요구하냐고. 말이 안 되잖아. 야, 니네 국민들한테 그거 안전하다고 해놓고 왜 정화하는데 돈 달라고 그래. 미군이 그럴 거 아니에요. 엄청난 비용을 다 우리가 떠안게 되는 일을 왜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 보기 좋았더라 하려고. 자기가 지금 꿈꾸는 무슨 센트럴 파크니 맨날 그 얘기하고 있잖아. 응? 센트럴 파크 좋다니 뭐. 맞습니다. 그거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지금 총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야, 내놔라고 했었을 때, 야, 니들 국민 안전하다며. 그리고 니네 국토부 장관이 국민들이 지금 뵙고 계신 이 공원에는 위험물질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왜 나보고 위험물질 정화비용을 내래?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논리가 없지, 전혀. 6월 3일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저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지금 반환 아직 못 받은 곳입니다. 드래곤힐 호텔 부지부터 미국 대사관도 들어오고 잔류시설을 놓는 것으로 합의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대통령 집무실이 저기 청사 생겼잖아요. 얘들이 이제 저기 딴 데로 옮겨줘야겠죠. 그게 수천억 든다면서요. 호텔 다시 짓는 데만 예. 3천억 든다는 거예요. 통신시설 이런 거 다 옮겨가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겠죠. 그리고 정화 비용은 청구하기 어렵게 됐다는 거야. 국토부도 7년 이상 걸린다고 한 거를 갑자기 취임하자마자 괜찮아져 버린 거야. 그래서 올해 9월 임시를 영원히 연다는 거 아니에요. 임시를 영원히 여니까 다른 데 반환을 받으면 늘려가야 되잖아요. 늘려가는 거지. 그러면 오염정화는 언제 하니? 완전 반환 받기 전에는 오염정화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흘러다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씩 늘려가고 늘려가서 다 받게 되면 그때 오염정화 작업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아니,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국민들이 다 공원을 쓰고. 다 돌려받으면 그때 정화를 한다고? 정화하겠다. 그때까지 오염물질은 다 우리가 받고. 이게 되게 위험한 게요.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물질들이에요. 인두전지 깐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천연단지 깐대는 거고. 다시? 뽀대가 안 나고. 인공잔디에 대해서 하도 비판이 많으니까, 인공잔디에서 이제 천연잔디로 바꿨어요? 잔디를 이제 까는데, 문제는 오염된 땅이잖아요. 잔디가 썩어요. 그러면 직접 노출도 있을 수 있겠죠. 니켈이나 벤젠 같은 물질들은 휘발성이 강해서 호흡이 된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아니, 거기를 애를 데리고 가고 강아지를 데리고 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정말로 이렇게 개방하고 싶으면 보고서가 있잖아. 오염물질들이 있잖아. 정부 보고서에 어떤 지역에 얼마의 오염물질이 몇 배 있는지 다 있어. 다 고지해 줘야 돼. 고지하지 않으면 저는 이거 관련된 사람들 나중에 다 감옥 보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 보고서라고 얘기하는 건 그 6곳에 뭐 벤젠이 몇십 배고 뭐 TPH가 몇십 배고 다이옥신 뭐 29배고 24배고 하는 그 수치들이 정밀 조사를 해서 막 뒤져서 찾아낸 게 아니라 하루 조사하고 이틀 조사하고 한 거예요. 그 조사도 국토부에서 아니다. 우리 5개월 동안 조사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5개월 동안 조사한 건 캠프킴. 캠프킴은
20년 12월에 반환을 받았는데 반환 받고 나서 LH가 저걸 수용을 해서 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우리 정부안이 그래요. 아파트 지으려면 정밀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1년 10월부터 22년 3월까지 정밀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97%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흙이었어요. 야, 그러니까 정밀조사는 캠프 킴 딱 한 군데 했는데 예. 아파트 지어보려고 그랬더니 97%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어요. 예. 정하지 않으면. 근데 지금 정부 보고서로 하는 것은 하루 이틀짜리이기 때문에 그걸 정말 몇 개월씩 조사해버리면 엄청난 오염물질이 더 추가로 나올 수도 있다. 유해성 보고서 6권짜리거든요. 6권이거든요. 6개 부지니까. 그걸 다 종합해서 봤더니 66%가 기준치를 다 초과한다고 나왔어요. 정밀조사를 하면 퍼센티지가 더 늘 가는 개연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개방할 거면 최소한 위험은 고지해줘야지. 정하게. 정부 공식 보고는 있으니까. 표지판을 세워야 돼. 담배값에도 경고 문구가 있으니까. 근데 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정말 어떻게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동네 아줌마가, 동네 아저씨가, 아니면 옆집 할머니가 모를 수 있잖아요. 아이들도 모를 수 있잖아. 개방된 공원이잖아. 애들이랑 막 뒹굴고 개 끌고 다니고, 근데 다이옥신이 많이 나오는 풀이야. 죽어, 그러면. 발암물질 같은 거에 노출이 되면 그 발병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발병이 된단 말이에요. 어디서 내가 이 병을 얻는지 모르지, 그럼. 이 역학관계를 추적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국가는 사전 예방의 원칙으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지금 이 정부가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거고 그 의무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다음 정부에 이 결정에 관여한 사람들 처벌될 거라고 봐요. 고지 없이 안전하다고 다 막 열어버리잖아요. 5년 후에도 파면 다 나와요. 그때까지 정화작업 하나도 못할 테니까. 열려있는 공원을 어떻게 정화작업을 해. 아무리 생각해도 미친 새끼들 같아. 정화작업을 하려면 땅을 파잖아요. 오염물질이 노출이 된다니까요. 그럼 옆에 그게 어떻게 사람들이 댕겨요. 당장 요구할 것은 현말 세워라. 보고서에 나온 오염물질 여기서 여기 나왔다. 모르니까 막 가가지고 뒤굴 수 있잖아. 그건 범죄지. 범죄죠. 알고 있으면서 위험을 고지하지 않았으니까. 미필적. 이게 어떻게 덮여. 오염물질 사라지지 않는데 그때까지 정화도 안 할 거고. 미친 새끼들이야 이거. 전 꿈에 나와요. 원희룡 장관 같은 사람들이 제 꿈에 나와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 꿈에 나옵니다. 나이트메어다. 9월부터 이제 임시 개방을 상시로 하겠다는 그 임시 개방을 녹색연합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막아보려고 머리를 쥐어짜고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신 그런 경고문구 법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뭐 소송 아니면 정말 어떻게 안 돼요, 진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짜서 네. 그 액션에 동참해 달라고 할 시점이 곧 오겠죠. 그 액션 플랜을 딱 하면 구상해 주시고 그게 일반인들도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다 함께 참여하지.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편말 세우라고 정문에다가 누구나 볼 수 있게. 좋습니다. 액션 플랜을 짜주세요. 그러면 이건 내용을 알면 화가 날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맞아요. 사람이 살면서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잖아요. 하다못해 라면 속에도 건강에 안 좋은 물질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알고 먹는 거예요. 그거는 알려주고 그걸 선택하게 하는 것은 괜찮아요. 이렇게 안전합니다. 정부가 보증하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한번 녹색연합 안에서 그리고 변호사들하고 지령과 계획을 좀 세울 테니까 총수의 영향력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한테 가끔 전화 오시는 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녹색연합은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아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환경단체입니다. 자, 녹색연합 홈페이지 가면 후원 방법이 있습니다. 예. 한 달에 그 운영
비가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올해 목표는 1억 2천이에요. 지금 한 9천 정도 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3,000명의 회원이 더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예. 3,000명의 회원. 그렇게 그렇죠. 얘기해야지. 회원 3,000명이 필요합니다. 회원이 3,000명 더 늘어나면 그 아주 촘촘하고 실행 가능하며 사람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을 짤 수 있다? 물론 3,000명이 늘어나지 않대도 짤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00명이 늘어난다면 훨씬 즐거운 마음으로 짜겠죠. 좋아요. 그러면 그걸 가져오면 다 같이 해봅시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거는 끝났죠. 다음 선거는 2024년이에요.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익숙해지지 않기예요. 박근혜 때 필라테스 강사를 굳이 행정관으로 채용했다고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바나 직원들 몇 명씩이나 행정관으로 채용한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기준이 이렇게 계속 낮아질 거예요. 익숙해지면 안 된다. 우리는 원래 기준대로, 마땅한 기준대로 생각하고 살아야 해요. 그래야 되돌아가지. 익숙해지지 마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